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투자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마 모든 투자자들의 소망이겠죠. 그런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죠. 자, 그렇다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절세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거나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투자자의 실질적인 수익은 증가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대담한 투자에서는요, 불확실성이 많은 투자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혜택, 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주인공 중개형 ISA인데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관련 이야기 꼼꼼하게 살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꿀팁 가득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동근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래셋 자산운용 이제 디지털 마케팅 본부 지식 콘텐츠 팀의 이동근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매니저님 우선 오늘 주제가 그냥 중개형 ISA 계좌가 아니잖아요. 앞에 수식어가 좀 붙습니다. 2030이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중개형 ISA 계좌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앞에 이런 수식이 붙은 이유 먼저 듣고 갈까요? 사실 절세 계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연금 저축이나 IRP를 포함한 이제 연금 계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55세 이상이 되어야 이제 좀 출금이 자유롭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중도 인출에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만약에 뭐 해지를 한다거나 출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좀 돈이 묶여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뭐 2030 세대분들 중에서도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이제 몇십 년 동안 노후 대비를 하신다면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보통은 뭐 결혼 자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싶어서 목돈을 좀 단기적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금 계좌에 비해서 ISA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의무 보유 기간이 뭐 3년 그리고 중도 인출도 어느 정도 연금 계좌에 대비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2030 세대가 절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계좌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중개형 ISA를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절세는 해야겠는데 또 돈 쓸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렇게 ISA 계좌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ISA 계좌 네. 어떻게 가입하나요? 일단 가입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영업정을 방문하시면 당연히 가입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사실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는 절세 계좌인데 세제 혜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또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면 일반형 그리고 서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뭐 농어민형이나 뭐 15세 이상, 뭐 19세 미만인 어떤 청소년 분들이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뭐 가입할 수 있는 유형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을 고려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민형이랑 일반형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3,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고요. 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홈택스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이제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제출 서류는 없고요. 이때 ISA는 이제 전 금융회사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만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ISA 계좌에도 유형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제 혜택에 따른 유형도 저희가 궁금해요. 다양한 유형도 좀 들어볼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세제 혜택일 때니까요. 네. 일반형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세율,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9.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과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단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요. 3년 동안은 ISA를 보유하고 계신 다음에 해지를 하셔야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세금을 줄이면서 이 재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일 텐데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계좌 납입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납입 한도 부분일 텐데 네. ISA는 이제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어, 이때 이제 연간이라는 것은 이제 1년이라는 이제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올해 12월 31일에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꽉 채워서 이제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가 되자마자 뭐 1월, 2월 아직 뭐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연도가 바뀌는 순간 연간 납입 한도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바로 또 2천만 원을 바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만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만기가 되면 나는 이 ISA를 해지하겠다 식으로 이제 만기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만기일은 최소 3년부터 몇십 년까지 이제 늘려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목돈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필요할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좀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기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에 5년 뒤에 뭔가 결혼을 할 것 같다. 뭐 네. 4년 뒤에 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 만기일을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양하게 니즈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자,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표에 보면 세제 혜택 대상을 만기일 기준 30일 또는 해지일 중 빠른 일자 내에 이 현금화한 순이익이 세제 혜택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때 이 금융상품을 현금화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위기감이 또 들어요. 이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기일이 도래하면 무조건 해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이익, 즉 현금화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만기일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기일이 넘어서 현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일까?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이 지나서 아직 이거 매도를 안 해서 현금화가 안 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바로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단 만기일 30일 이내에 현금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서도 현금이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영한 것과 같이 이제 똑같이 과세를 아. 받게 됩니다. 기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기일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만기일 30일 안에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네. 만기는 이제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괜히 뭔가 좀 3년, 4년 이렇게 의무 보유 가입 기간에 가깝게 아니면 좀 생각보다 좀 상대적으로 짧게 잡으면 금융 상품을 지금 팔고 싶지 않은데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따라서 만기일은 가능한 한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언제든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해지하셔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언급드리지만 만기는 최대한 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당장 해지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굳이 뭐 만기를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았지만 좀 길게 좀 연장을 해야겠다. 네. 당연히 만기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영업일 전까지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이 안 되고요. 다만 이때 또 주의하셔야 할 게 만기를 연장할 때는 ISA를 새로 가입하는 것 같은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형 ISA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때 기준으로 작년에 소득이 어땠는지를 다시 또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도 직전 만기 연장 기준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기일은 애초에 그냥 길게 잡아두시는 게 여러모로 좀 운영하는 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꿀팁 나왔습니다. 만기를 최대한 좀 길게 잡아놓고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니까요. 일단 길게 잡아두고 좀 여유 있게 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ISA 계좌를 처음 가입할 때처럼 소득증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해지 전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제 혜택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건 이제 신규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만기를 연장할 때만 이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해지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절차에 있어서는 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만기를 넉넉하게 설정하자. 맞습니다. 네네. 네요. 음. 지금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별 유형을 좀 살펴봤다면 다른 유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유형을 나눌 수 있거든요. 네. 크게 1임형, 신탁형, 그리고 투자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1임형은 말 그대로 이제 ISA의 운용을 이제 1임 맡긴다라는 뜻이겠죠. ISA 가입자가 자금을 납입하면 이제 가입자가 선택한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 그대로 이제 운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주도적으로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유형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탁형과 투자 어, 중개형 ISA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입 가능한 상품의 종류입니다.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중개형에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 중개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지만 신탁형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둘은 공통적으로 뭐 펀드나 ETF도 운영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파생결합 증권도 운영 가능하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국내 상장 주식 이나 좀 ETF를 좀 자유롭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특히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의 주제인 투자 중개형 ISA에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모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제 혜택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셈인데요. 또 최근에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ISA 상품군에도 약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ISA의 개편안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ISA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한도의 증액이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의 증액, 세 번째는 신규 유형의 신설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납입 한도는 기존에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연간 4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2배 정도 늘어나는 어.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과세 한도를 말씀드리면 일반형은 기존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약 2.5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유형이 신설이 되는데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이 신설되는 게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좀 축소가 되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없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들도 가입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혜택이 있는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세제 혜택이 조금 다른데요. 비과세 한도는 이제 일반형 국내 주식 투자형 ISA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서민형 국내 주식 투자형 ISA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이게 개편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의 어떤 재정 절차 같은 거를 좀 팔로우업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의 세계에선 충분히 ISA 계좌의 매력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다른 매력 뭐가 있는지 충분히 많이 파주셨지만 좀 더 파볼까요? 네네. 그러면 요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세 가지 매력이 더 남아 있나요? 그럼요. IS가 이렇게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는 과세 이연이고요. 두 번째는 손익통산,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지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ISA는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이제 발생했을 때와는 달리 그 수익에 대해서 원청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어. 원청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 계좌 안에
세전 이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매매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면 세금 떼고 뭐 분배금 받으면 세금 떼고 이런 경우가 좀 세금을 납부하는 것 때문에 약간 볼륨이 좀 작아질 수 있거든요. 투자 자금 네. 자체가. 근데 ISA 같은 경우에는 세전 이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재투자를 하시든 리밸런싱을 하시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때까지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계좌 밖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계좌 안에서는 세전 이익을 고스란히 이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전 이익으로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어.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SA는 일반 계좌와 달리 전체 손익에 대해서 통산을 합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ISA를 해지할 때 최종 남아있는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조세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손익통산 계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의 매매 차익, 매매 차손은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의 매매 차손은 손익통산에 포함됩니다. 이 수식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예컨대 ISA의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를 운용을 하고 이제 곧 해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가 딱 나왔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손 100만 원이 이제 손실을 봤고요. 네. 배당금은 30만 원 받았습니다. 또 해외 주식형 ETF를 운용하면서 매매 차익으로 200만 원을 냈네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또 매매 차손 마이너스 20만 원 손실을 봤고요. 분배금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손익통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일단 국내 주식은 매매 차손이 손익통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 원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금 30만 원 더하고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 200만 원을 더하고요.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매매 차손이 손익통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만 원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배금 50만 원을 더하면 총 18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최종 순이익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이 180만 원은 비과세한도 아까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반형 ISA를 가정을 했을 때 네. 따라서 전체 이 순이익에 대해서 모두 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력. 네, 마지막으로 ISA 해지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이제 일컫는데요. 모든 연금 계좌 통틀어서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ISA 해지 자금을 이제 연금에 이전하겠다 신청을 하시면 ISA에서 있던 금액이 얼만큼이 되든지 모두 다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때 추가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축하셨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연금 저축은 최대 연간 600만 원, IRP는 900만 원. 이 두 개 연금 저축과 IRP 통틀어서 연간 900만 원까지만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된 금액에서 얼마나 이제 공제를 받느냐, 세금 공제를 받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곱한 금액만큼 이제 공제를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ISA 해지 자금을 이전하면 이렇게 이제 뭐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과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그 ISA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900만 원에 300만 원까지 합쳐져서 연간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1년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아, 되는가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제가 이 시청자분들께 직접 계산을 하게 만들어 드렸네요.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그 세액공제율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16.5% 또는 13.2% 이렇게 둘을 나눠서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900만 원 이제 본래 갖고 있는 세액공제
혜택에 이제 곱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8만 5천 원입니다. 근데 네. 이제 ISA에 한 3천만 원 자금을 이전을 했을 때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총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을 때 16.5%를 곱하면 총 198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똑같이 이제 13.2% 세액공제율을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900만 원만 했을 때는 이제 118만 8천 원인데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시면 158만 4천 원까지 이제 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점이 많은 만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익통산 부분에서 이 성과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주식형 펀드 ETF의 매매 차익, 매매 차손은 손익통산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손익통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 외의 상품을 운용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좌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형 상품 중심으로 좀 운영하시는 것이 손익통산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7월 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ETF 전체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해외 주식형 ETF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4분의 1 이 규모의 투자금이 ISA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계좌에서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와 같이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ISA를 활용하면 좀 더 세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똑똑한 같습니다. 투자가 가능하게 그럼요. 네네. 된다. 또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역시 손익통산 대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분배금이 많이 발생하는 ETF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ISA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시려는 목적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또 특히나 이제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노동소득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주제처럼 2030분들 꾸준히 관심 갖고 ISA 계절을 통한 안정적이고 똑똑한 재테크 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근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ISA 계절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절세 혜택이 있는 ISA, 그 중에서도 뭐 주식이나 ETF를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투자를 하면서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비용 바로 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배당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펀드나 ETF의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붙는 배당소득세율이 15.4%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해 보면 거의 한 이익의 6분의 1 정도 되는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만큼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또 그만큼 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시고 ISA 활용하시면 좀 더 세금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근 매니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한 투자 2030이 특히 더 주목하면 좋을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ISA 계좌 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짚어볼 수 있어서 더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ISA 계좌의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ISA 계좌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저희 대담한 투자 제작진들 모든 댓글 다 읽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라던가 여러 가지 가감 없이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투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꿀팁들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려 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